아들 집 문 앞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었지만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문틈 사이로 흐르던 차가운 공기. 그날 저는 10년 넘게 품어온 미련을 버리고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평택에 사는 아들 집을 찾았던 건 그저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은 할머니의 평범한 마음이었습니다. 미리 전화도 했고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준비해 조심스레 올라갔지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꽉 쥔 며느리의 손은 놓일 줄을 몰랐고 끝내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애기 자고 있어요.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 무미건조한 목소리에는 어떠한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저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복도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애써 웃으며 그럼 잠깐 거실에만 있다가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문을 조금 더 닫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택에 사는 아들 집을 찾았던 건 그저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은 할머니의 평범한 마음이었습니다. 미리 전화도 했고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준비해 조심스레 올라갔지요.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던 갈치조림을 끓였습니다. 손주 녀석이 김치를 잘 먹는다는 소리에 배추김치도 한 통 챙겼고요. 시장에 들러 과일도 한 박스 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아들 집까지 가는 길,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저는 몇 번이고 옷매를 만졌습니다. 혹시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나, 옷에 주름이 생기진 않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요. 며느리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거울이 없어도 제 얼굴에 어색한 웃음이 걸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내 아들 집 앞에서 이렇게 긴장을 해야 하는지 그때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조금 열렸습니다. 문고리를 꽉 쥔 며느리의 손이 보였고 그 틈새로 며느리의 얼굴 반쪽이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왔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어깨 너머 어딘가 복도의 벽면이나 비상구 표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애기 자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기계적인 톤이었지요. 그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어머님 오셨어요? 같은 반가움도 갑자기 오셨네요 같은 당혹감도 죄송해요 같은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냉정한 보고였을 뿐입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조용히 있을게. 반찬 좀 가져왔어.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돼. 제 손에는 김치통과 반찬통이 든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손잡이가 손바닥에 자국을 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봉지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녀의 손은 문고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조금이라도 더 다가오면 문을 닫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려 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더 닫았습니다. 몇 센티미터였을까요? 아주 미세하게요. 하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내 아들 집 문 앞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 두고 갈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바라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제 얼굴을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봉지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소리,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였지요.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 예의상 해야 하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괜찮아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겠지요. 저는 봉지를 문 앞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디 갔어? 집에 없어? 준호는 제 아들 이름입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조금이나마 이 집과의 연결고리를 붙잡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회사 갔어요. 언제 들어와? 늦을 거예요. 그럼 나 좀 기다리게. 준호 얼굴 보고 갈게.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짜증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함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제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바쁘실 텐데. 바쁘실 텐데라는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세요라는 명령의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바쁘지 않아. 오늘은 시간 있어.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애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깨우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조금 날이 섰습니다. 짜증이 섞인 것 같기도 했고,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더 있으면 있을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조심히 있어. 며느리는 대답 대신 문을 조금 더 닫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틈은 이제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저는 돌아서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음에 와도 돼? 침묵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네 혹은 좋아요라는 대답을, 어머님 언제든 오세요라는 말을, 혹은 최소한 전화하고 오세요라는 말이라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기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하는 일방적인 통보.
저는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나도 알아. 그래서 미리 전화하고 온 거잖아. 그래도요. 불편해요. 불편하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는 게 불편하다니. 저는 자식을 낳아준 사람도 아니고 이 집을 마련해준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요? 아니, 저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계약금을 낸 사람도 중도금을 보탠 사람도 바로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돈으로 아들 집에 들어가려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참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손주 봐주겠다고 했을 때 너희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같은 말들을요. 그 대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 생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며느리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서 막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오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도 아니고 탁도 아닌 조용하지만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랑 손주 보러?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새 며느리들 참 바빠요. 애 키우면서 집안일하랴 정신없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니까 좋겠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는 동안 저는 아들 집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302호.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는 숫자판. 초인종 옆에는 작은 표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사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쪽 벽면에 설치된 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자. 염색은 한지 오래되어 새치가 드러나 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져간 반찬을 문 앞에 두고 왔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거울 속에 그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할머니, 내 아들이 사는 집 문 앞에서 환영받지 못한 어머니, 반찬을 들고 왔지만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시어머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멍한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 키울 때 너무 엄하게 대했던가? 며느리에게 무심했던가? 손주를 봐줄 때 뭔가 잘못했던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을 겁니다. 실수도 했을 거고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한 적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을까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괜찮아. 내가 말할게라고 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좀 참아. 애 키우느라 예민한 거야 라고 할까요?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제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넓은 놀이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아들이 번 돈을 합쳐서 마련한 곳. 그곳에서 제 손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은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그 차가운 거절 앞에서 저는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여러 번 울었지만 그날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운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는데도 저는 이렇게 혼자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아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에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자식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문 앞에서 거절당할 때
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조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저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애써 웃으며 그럼 잠깐 거실에만 있다가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손주가 자고 있다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이가 깨기를 기다리거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문을 조금 더 닫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분명했습니다. 처음에 문이 20cm쯤 열려 있었다면 이제는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던 며느리의 얼굴도 이제는 반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쪽 눈과 볼, 그리고 문고리를 쥔 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는 엄마의 조심스러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불청객을 막아서는 집주인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집안에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이가 자고 있다는 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편하고 버거운 일이었던 거죠. 애기 자는데 깨울까봐 그래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전히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짜증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더 이상 우기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저는 어떻게 했던가요? 물론 때로는 불편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편할 리 없었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했고 집안일도 더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 앞에서 돌려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시어머니가 오시면 문을 활짝 열고 맞이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선 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도리니 예인이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기준이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내 집은 내 공간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들릴 필요가 없다는 기준. 그게 설령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 그럼.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알았어. 그럼 갈게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 깨면 전화해줘라고 해야 할까요? 모든 말이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아들 집 문 앞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늠하고 있다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손주를 보러 온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굽실거려야 하는 건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몰려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준호한테 내가 왔다고 전해줘. 네. 며느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네라는 대답 속에는 이제 가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말해줘. 고칠 수 있으면 고칠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에게, 나보다 40년은 어린 이 여자에게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냥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무슨 생활? 내가 너희 생활을 방해한 적이 있어? 방해라기보다는 며느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혹은 말할 수 없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유 같은 건 없는 건지도 모르죠. 그저 싫은 거였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오는 게,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게,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싫었던 거죠. 말해봐. 뭐가 문제인지 말해줘야 내가 알지. 저는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언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대화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을 얻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답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평행선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저만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눈빛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이 너무 좁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여전히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어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복도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어디선가 들리던 TV 소리도,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귓가에는 오직 며느리의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앞으로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꿈이어야 했습니다. 악몽이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내 손주의 엄마가 나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왜? 이유가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당혹감도 모두 목소리에 섞여 나왔습니다. 이유요. 그냥 불편해서요. 불편하다고? 뭐가 불편한데? 그냥요. 여러 가지가요. 며느리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신경 써야 하는 것들, 그리고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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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오면 신경 써야 하는
치워야 하는 것들, 준비해야 하는 것들, 편하게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불편했던 거겠죠. 나도 알아. 시어머니가 오면 불편한 거. 나도 며느리였어. 나도 다 겪었어. 그래도 참는 거야. 가족이니까.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뭘 요구한 적 없어. 밥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뭘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손주 얼굴 보고 가는 거야.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야?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럼 뭔데? 그냥 제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며느리의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공간? 그렇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집은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 그리고 아이의 공간. 거기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침입자였던 거죠. 환영받지 못하는 외부인이었던 겁니다. 내 아들 집이기도 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 집이라는 말로 제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맞아요. 남편 집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남편이랑 저랑 애 집이요. 며느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우리 애는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와 아이, 세 사람의 가족. 그게 그녀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였습니다. 저는 그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가족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슬픔을 압도했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가족이죠. 하지만 뭐? 같이 사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옳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따로 살고 있죠. 하지만 그게 제가 손주를 볼 수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게 제가 아들 집에 갈 수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나는 손주 할머니야.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너무 자주 오시잖아요. 며느리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에게는 그것도 부족한 횟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게 과했던 모양입니다. 한 달에 몇 번 안 가는데? 그래도 자주요. 얼마나 가야 적당한데? 1년에 한 번? 아니면 아예 안 가는 게 좋아? 제 말에는 비꼬는 투가 섞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락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약속을 잡고요. 나는 항상 연락하고 가는데 당일에 연락하시잖아요. 그럼 며칠 전에 연락해야 돼? 일주일 전? 한 달 전?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언제 오든 상관없이 불편해한다는 것을요. 미리 약속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알았어. 그럼 이제 안 올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 저는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였겠죠. 그럼 손주는 어떻게 보는데?
연락 주시면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며느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집에는 못 오게 하고 밖에서만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며느리가 허락할 때만. 제가 보고 싶을 때가 아니라 며느리가 괜찮을 때만. 저는 손주를 보기 위해 며느리의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준호는? 준호도 이렇게 생각해?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남편 생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 집에 있어? 아니요. 회사 갔어요. 그럼 전화 좀 바꿔줘. 회의 중일 거예요. 며느리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통화할 수도 아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벽이 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들도 동의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말이 제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들이랑 상의할 일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권리라고, 그녀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주하고 있는 건 닫힌 문이 아니라 저를 철저히 타인으로 규정한 그들의 견고한 벽이었다는 것을요. 그 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벽이었고, 관계의 벽이었고, 세대의 벽이었습니다. 그 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수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벽은 너무나 단단했고, 며느리는 그 벽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어머니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끔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야 하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시어머니라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혈연으로는 가족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남이었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논쟁을 계속한들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 두 글자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였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며느리를 설득하는 것도 이 상황을 바꾸는 것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 딸깍.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이 건물 밖으로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걸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좁은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게 제 인생의 결말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울면 안 됐습니다.
이 건물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울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차가운 대화가 오가는 동안 집안 어디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안쪽에서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혹시 아들이 나와서 엄마 들어오세요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도, 발소리도, 기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아들은 그 순간 그곳에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없는 척을 했던 걸까요? 며느리는 아들이 회사에 갔다고 했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혹시 집 안 어딘가에 숨어서, 아니 숨은 게 아니라 그냥 방 안에 있으면서 엄마와 아내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정말 집에 있었다면 그건 더 끔찍한 일입니다. 제 아들이 문 밖에서 엄마가 며느리에게 거절당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차라리 집에 없었기를 바랐습니다. 회사에 있었기를, 정말로 회의 중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부터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아이 돌보느라 바빠서,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 연속으로 전화를 안 받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바로 답장이 왔었는데 요즘은 몇 시간씩, 때로는 하루 이틀씩 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런 짧은 답장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해야만 겨우 답이 왔습니다. 명절 때도 그랬습니다. 작년 추석에 아들네 가족이 제 집에 왔을 때 아들은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밥을 먹을 때도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았고 손주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집에 간 뒤 저는 홀로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오고 싶어 할까? 그리고 올해 설날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우리끼리 조용히 보낼게. 애가 어려서 이동하기 힘들어.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게 힘든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이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SNS를 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SNS를 하니까요. 거기에는 설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떡국을 먹는 사진, 한복 입은 손주 사진, 거실에서 찍은 가족 사진.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이 가족끼리 보내는 명절 최고지, 조용하게 보내는 게 진짜 쉬는 거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들네 가족에게 진짜 가족은 3명뿐이라는 것을요. 엄마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하게 보내고 싶은 명절에서 배제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쁠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아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잘 안 받았고 문자 답장은 늦었고 만나자는 제 제안은 항상 다음해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주를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들를게. 손주 얼굴 좀 보려고. 며느리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딱 한 글자였습니다. 환영한다는 의미인지 그냥 알았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바로 그 순간에도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 회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방 안에 숨어 있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아들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준호한테 내가 왔다고 꼭 전해줘.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해.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들이랑 상의할 일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랑 상의할 일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건 며느리 혼자 결정한 일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미 아들과 상의가 끝났다는 뜻일까요? 어느 쪽이든 끔찍했습니다. 만약 며느리 혼자 결정한 일이라면 그건 아들이 아내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아내가 혼자서 내릴 수 있다는 건 아들이 가정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니까요. 제가 키운 아들이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아들과 상의가 끝난 일이라면 그건 더 끔찍합니다. 아들도 동의했다는 뜻이니까요. 아들도 엄마가 오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제 아들이, 제가 배 아파 낳고 키운 아들이 엄마에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 동의했다니.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 엄마가 아들 집에 가는데 왜 상의할 일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의 집이요. 누구를 집에 들릴지는 저희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희, 며느리가 말하는 저희에는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 세 사람. 그들이 우리였고 저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였습니다. 누구를 집에 들릴지의 그 누구. 저는 가족이 아니라 방문자였습니다. 초대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외부인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죠. 하지만 같이 사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이유가 될까요? 그게 제가 손주를 볼 수 없다는 이유가 될까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논리는 견고했고 저는 그 논리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들은 정말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 아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동의할까? 아니면 아내를 말릴까? 준호는 이 사실을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던?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들이 이해한다고 했답니다. 아내가 엄마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걸 이해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니.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며느리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해해. 그 한마디로 아들은 엄마를 배신한 겁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를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언제부터 변한 걸까? 언제부터 엄마보다 아내의 편을 들게 된 걸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였을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밝은 여자였으니까요. 아들이 행복해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여기까지 키워줘서.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주가 태어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자주 갔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고 손주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큰 도움이 되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고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면 며느리는 네, 알겠어요 라고만 했지만 실제로는 제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며느리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섭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뭘 해도 뭘 말해도 며느리는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그래. 시대가 변했어. 아들이 한 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너무 차갑게 대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걔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요? 그때부터 저는 아들에게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모든 걸 삼키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했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키운 아들이 엄마보다 아내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나를 안 보고 싶다는 거야?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뭐, 너무 자주는 힘들다고 했어요. 너무 자주.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갔습니다. 그게 너무 자주라는 겁니까? 손주를 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과한 겁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제가 너무 집착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매정한 걸까요?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회사에 있을까? 아니면 집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만 있었을까?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복도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302호도 그 문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 앞에서의 기억이,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그리고 아들의 부재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 정말 엄마가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야 할까요? 너도 와이프 편이니? 라고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오늘 일을 없던 일로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추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회사에 있었을까?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을까? 어느 쪽이든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들이 제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제 것은 다 희생하고, 제 꿈은 다 포기하고, 오직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가 문전박대를 당할 때 그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아들이 찾을 때까지, 아들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들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들은 이 상황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걸.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손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며느리한테서 연락을 받았을까? 어머님 다녀가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래, 잘 갔어? 라고 했을까?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저는 아들이 전화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저녁을 먹고 난 뒤에도 밤이 깊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손주를 보고 싶다는 게, 아들을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가족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내 아들은 없었다는 것.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를 지켜줘야 할 때, 그 자리에 내 아들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은 앞으로도 그 자리에 없을 거라는 것. 저는 이제 혼자라는 것.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듯 내려온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뒤쪽 벽면에 설치된 큰 거울, 그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식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비친 사람은 분명 저였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못 보고 반찬통을 문 앞에 놓고 온 채 멍하니 서 있는 한 노파가 있더군요. 70대 초반. 하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그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백발이 드러난 머리, 깊게 파인 주름, 축 처진 어깨. 제가 이렇게 늙었었나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저는 거울 속의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 패인 주름이었습니다. 입가에도 주름이 있었습니다. 아래로 처진 입꼬리. 언제부터 제 입이 이렇게 처졌을까요? 예전에는 웃는 얼굴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말입니다. 목에도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손등에도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톱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손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아들과 손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옷차림을 봤습니다. 오늘 아들네 집에 가기 위해 나름 신경 써서 입은 옷이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카디건을 걸쳤고 바지도 다림질이 된 걸로 골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블라우스는 색이 바랬고 카디건은 낡아 보였습니다. 바지도 유행이 한참 지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새 옷을 사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니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옷을 살 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누가 저를 보겠습니까? 누가 제 옷차림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저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을 보니 후회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예쁘게 꾸몄더라면 며느리가 저를 다르게 봤을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옷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거절한 이유는 제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저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0층, 9층, 8층.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저 여자는 누구일까?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4살 깎아 아들 집 마련해 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밤새 열이 나는 아들을 간호하던 때, 학원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하러 나갔던 때, 대학 등록금 내려고 적금을 깨던 때,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엄마, 돈 좀 줘. 아들은 항상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필요함 속에서 존재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엄마였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라면서 달라졌습니다.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아들은 점점 저를 덜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독립하는 거니까요. 자식이 자라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면서 저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아들네 가족을 도와주면서 다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덕분에 큰 도움이 되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조금 크면서 며느리가 육아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다시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귀찮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을 지나갔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을 봤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반짝이던 눈이었는데 이제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슬픔과 피로와 체념이 그 눈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 앞에서 내가 왜 죄인처럼 눈치를 보고 서 있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들네 집 계약금을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보탠 게 얼마인데요? 아들이 결혼할 때 해준 게 얼마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집 문 앞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고 결국 들어가지도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상황에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물러섰을까? 왜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기 계약금 낸 사람이 나야. 나도 이 집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저는 제 소심함이, 제 비겁함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이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3층을 지나면서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따진다고, 제 권리를 주장한다고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저는 정말로 돈으로 아들 집에 들어가려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립니다. 며느리는 그걸 빌미로 더 저를 싫어할 것이고 아들은 엄마 편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우리가 갚을게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2층을 지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1층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경비 아저씨도 있을 거고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내 인생을 살자.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아픈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나와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봤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을지, 얼마나 슬퍼 보였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뜨거웠던 얼굴이 식는 것 같았고 멍했던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놀이터를 지나갔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빈 그네였습니다. 저는 그 그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손주와 함께 저 그네를 타고 싶었습니다. 손주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손주가 깔깔 웃으며 할머니 더 높이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와 놀이터에 올 일은 없을 겁니다.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 설령 허락한다 해도 저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걸하듯이 손주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고 학생들이 떠들며 지나갔고 회사원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 저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늘 내 집에 갔다가 며느리한테 쫓겨났어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와이프가 엄마한테 오지 말래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니? 라고 물어야 할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썼습니다. 엄마야. 오늘 내 집에 갔었는데 애기 자고 있다고 해서 그냥 왔어. 반찬 문 앞에 놓고 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 먹어.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엄마도 잘 지낼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답장을 할까요?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미안해라고 할까요? 와이프가 그랬구나. 내가 얘기할게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응 알았어라고만 할까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카페에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요? 아들 걱정, 손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그늘이 아닌 내 인생의 볕 아래로 나가기로요. 더 이상 아들의 엄마로만 살지 않기로요. 손주의 할머니로만 살지 않기로요.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뭔가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높은 건물이 작아졌고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들 없이, 손주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좁게 열린 문, 차가운 목소리, 거절의 말들, 그리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제 모습, 그 낯선 노파, 초라하고 외롭고 쓸쓸해 보이던 그 여자,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그 낯선 나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 찾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실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집에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보다 작았지만 제 모습은 똑같이 비쳤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위해 살자. 너를 위해 살아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울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을 팔기로요. 아들에게 준 그 집을 정리하기로요. 그리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요. 그것이 제가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만난 그 낯선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담담하게, 차분하게,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듯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네 번째 벨이 울릴 때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불편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할 말이 있어. 시간 좀 있니? 지금?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언제 만날까? 내일. 내일 시간 있어? 점심때는 어때?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일부러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정리했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불쌍해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확고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아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왔어? 뭐 시킬래? 아무거나. 내가 시켜. 아들이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별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하려고 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집, 이제 정리하자.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사는 그 아파트 말이야. 계약금 내준 거, 중도금 보탠 거, 다 정리하자.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 와이프랑 뭐 있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한테 들었겠죠. 어머님이 왔다 가셨어요 라는 말을. 하지만 아들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엄마가 결정한 거야. 엄마,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게. 아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며느리 편을 들 거면서 무슨 해결을 한다는 건가요? 해결할 거 없어. 엄마는 그냥 정리하고 싶어. 그게 다야. 엄마가 도와준 돈 돌려달라는 거야? 그럼 갚을게. 시간 좀 걸리겠지만 돈 문제가 아니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엄마는 그냥 너희 인생에서 빠지고 싶어.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엄마. 무슨 부담? 너희한테 엄마가 부담이잖아. 불편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너도 알잖아. 드디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제게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걸, 문 앞에서 저를 돌려보냈다는 걸 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와이프가 좀 예민해서 그래.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변명하지 마. 내 와이프 변명해 주지 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는 게 화가 났습니다. 엄마, 이해해줘. 와이프도 힘들어. 엄마는 안 힘들어?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낳아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빠 없이 혼자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어. 너 때문에 참았어. 근데 지금 내 와이프는 뭐야? 애 키우느라 힘들다고 시어머니한테 오지 말래? 그게 말이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쳐다봐. 쳐다보게 놔둬. 엄마는 이제 참기 싫어. 더 이상 눈치 보기 싫어.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나갈 거 없어. 여기서 끝내자. 엄마 할 말은 하나야. 그 집 정리하자. 엄마가 도와준 돈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 일에 간섭 안 할게. 손주도 안 볼게.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 알아봤어. 증거도 다 있어. 엄마가 얼마 보탰는지 계좌 이체 내역 다 있어. 사실 변호사를 알아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걸, 제가 진짜로 실행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못해. 내 와이프 마음을 어떻게 받고, 시어머니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받고, 내가 말할게. 와이프한테 내가 얘기할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밥도 다 안 먹었잖아. 밥 먹기 싫어. 엄마 간다. 엄마.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와이프도 있고 셋이서 얘기하자. 싫어. 내 와이프 얼굴 보기 싫어. 엄마. 준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당황과 혼란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상황이 복잡해진 걸 불편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지쳤어. 내 눈치 보고, 내 와이프 눈치 보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려고 애쓰는 거, 이제 지쳤어. 그러니까 엄마를 좀 놔줘. 엄마가 내 인생에서 빠질게. 그게 너희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연락할게. 변호사 통해서. 저는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 이러지 마.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할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의 무미건조한 톤과는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한테 들었어요. 집 정리하신다고. 응, 그래. 그래서?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얘기 좀 해봐요. 얘기할 거 없어. 이미 결정했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사과였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집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사과였으니까요. 괜찮아. 내 마음 다 이해해. 시어머니 오는 거 불편하지. 나도 알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솔직하게 말해.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고 불편했던 거 맞지?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쁜 감정 없어. 너도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정이 있잖아. 시어머니가 거기 끼어들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편하게 살자. 그게 다 좋은 거야. 어머님,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급하지 않아.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편한 대로 갚아. 그것만 정리하면 돼.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손주도 안 보실 거예요? 응, 안 볼 거야. 너희가 편하게 키워. 할머니 없어도 잘 클 거야.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 끊을게. 건강하게 잘 살아.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당황한 아들과 아무 말도 못하는 며느리, 붙잡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제 결심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붙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복잡해진 게 불편했을 뿐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생긴 게 부담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저를 원했다면, 정말 제가 필요했다면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을 겁니다. 더 강하게 붙잡았을 겁니다. 더 진심으로 사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전화와 문자, 그리고 며느리의 형식적인 사과. 그게 전부였습니다. 몇 주 뒤 아들이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으로 정리되는 건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제가 평생 꿈꾸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조그만 빌라였습니다. 1층이어서 계단 오르내리기 편했고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모든 조건을 갖춘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업체에 맡겨서 짐을 옮겼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새 집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꽃을 심었습니다. 장미, 국화, 채송화. 꽃을 심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꽃들은 제가 키우는 겁니다.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고 싶을 때 문을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싶으면 자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싶으면 봅니다. 친구를 초대하고 싶으면 초대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선택입니다. 제 결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허락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제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존중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고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하고 싶었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로 제 시간을 채웠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섞고 종이 위에 색을 칠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문제, 손주를 못 보는 아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자식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요. 자식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지만 친구는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점심을 먹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갔습니다. 가까운 곳이었지만 함께 가니 즐거웠습니다. 아들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명절에 문자가 왔고 제 생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려고 애쓸 때보다 거리를 둔 지금이 더 편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맞는 관계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서의 1년.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 옷도 새로 샀습니다. 화장도 배웠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밝아 보였고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흐릿하고 슬픈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또렷하고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엄마,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 애가 할머니 보고 싶대. 손주가 저를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요즘 바빠서. 뭐가 바빠? 엄마도 바쁜 일이 있어? 응. 수채화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바빠. 그래. 엄마가? 좋네. 그럼 언제 시간 될 것 같아? 모르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바쁘다니. 제가 나중에 연락하겠다니.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이런 거구나.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것, 제 시간을 제가 결정하고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구나. 집을 정리하고 비로소 얻은 이 자유. 처음에는 무거웠지만 이제는 가볍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엄마로만 살지 않습니다. 손주의 할머니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로 삽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문 앞에 서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며 매달리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깨끗이 돌아서셨을까요? 자식을 키워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허락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당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그늘이 아닌 내 인생의 볕 아래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비슷한 사연이나 마음 아픈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이제는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